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디바이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독서활동 시 타 장애인에 비해 독서 보조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서 보조기기가 구비된 시설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디바이스를 고안했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오디오북의 포맷은 기존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방법인 화면 낭독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오디오북 서비스는 주로 PC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디오북 디바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오디오북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디바이스는 무선 인터넷이나 USB 파일 등을 통해 오디오북을 듣는 제품입니다. 또한 종이책의 특성을 적용하여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작은 시집이나 소책자의 크기인 A6 사이즈로 설정하여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커버를 통해 종이책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점자 정보 단말기와의 호환성, 이어폰 연결, USB, SD카드 소켓 등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독서 보조기기 제품들과 음성 안내기, mp3 플레이어 등을 조사하여 이미지 보드를 만들어보고 참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제품 스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터디 목업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 디바이스는 본체와 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센서가 커버를 인식하여 덮였을 때는 정지되고 열렸을 때는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넘겨 제품을 작동시키는 것은 종이책을 펼쳐 독서를 시작하는 행위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또한 커버는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 디바이스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 왼쪽 면에는 충전 단자와 USB 포트, SD카드 소켓이 위치해 있습니다. USB 포트는 mp3 파일을 인식하거나 추가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와 같은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SD카드는 메모리의 확장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른쪽 면은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mm 단자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를 이쪽 면에 위치시킨 이유는 이어폰을 착용하여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가로로 눕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 사용할 때는 세로로 세워 사용하면서 이어폰 단자가 있는 면이 바닥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시켰습니다. 제품을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범용성을 위해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할지 아니면 디지털 점자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김민지입니다. 먼저 제가 공학 설계로 선정한 주제는 1인 가구를 위한 트랜스포머 협탁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1인 가구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은 2025년
이후 33%대인 700만 가구, 2045년 이후 800만 가구로 36%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이 사는 주거 형태는 어떤 형태가 가장 많을까요? 다음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3.7%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주택 평수는 5평에서 15평 사이가 40.2%로 가장 높았고 10평에서 15평 사이가 25.9%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1인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주거 형태는 원룸, 주택 평수는 15평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1인 가구가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트랜스포머 가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인 11번가에서는 트랜스포머 가구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가구들의 장점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간 효율성을 살리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가구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침대 협탁과 베드 트레이가 합쳐진 트랜스포머 가구를 이번 공학 설계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디자인 방향은 첫째, 협탁과 베드 트레이를 합친 가구 디자인, 둘째, 간단한 탈착으로 베드 트레이로의 전환 가능, 셋째, 잠들기 전 간단한 잡수행 가능, 넷째, 읽던 책이나 작은 소지품 등의 수납 가능,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정한 디자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수행해 보았는데요. 노트북을 올려두고 사용한다던가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원형의 형태보다는 사각의 형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작한 소프트 목업 사진들인데요. 베드 트레이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판과 프레임의 구조로 제작하였습니다. 위쪽 사진들은 베드 트레이를 분리시키기 전 모습이며 아래쪽 사진들은 베드 트레이를 몸통에서 분리시킨 후 펼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탁과 베드 트레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가구로 평소에는 협탁으로 두고 사용하다가 책 읽기, 노트북 사용, 태블릿 사용 등과 같이 간단한 작업들을 침대 위에서 수행할 시에는 손쉽게 들어 올려 펼친 후 베드 트레이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제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철제 프레임 위에 수납함이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베드 트레이를 결합하는 구조로 평소 베드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협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베드 트레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탈착 방식으로 베드 트레이를 몸통과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 후에는 접혀있던 테이블과 다리를 펼쳐 베드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베드 트레이가 몸통과 분리되어 펼쳐진 모습은 오른쪽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또한 철제 프레임의 중간 부분에는 철제 봉을 추가하여 읽던 책을 걸어둘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아래쪽에는 선반을 두어 다른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공학설계 판넬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공학설계에서 제품 디자인과 학생을 위한 작업대를 만들게 된 김준영 이루욱입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디자인공학과 학생들만 보더라도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학교 내에서 하던 모든 작업들을 집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책상에서 스케치와 모델링, 목업, 보고서 작성과 같은 작업들을 불편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작업대를 고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과학과 학생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 주로 어디에서 작업하는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67%가 집에서 과제 혹은 디자인 작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집에서 사용하는 작업대가 불편하다는 사람의 74%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책상을 치우는 것,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를 파악했고, 마지막으로는 책상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책상의 기능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작업대의 디자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잡았고, 첫 번째로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자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게 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업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점들에 대해 계속 파생해 나가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다음 스케치는 기능과 비율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진행을 하였고, 다음으로 진행 과정은 기존의 작업대의 치수들을 다른 시장에 나온 것들을 참고를 했지만 치수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해서 저희가 직접 폼보드로 적합한 높이를 맞춰보면서 치수를 픽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였고, 모델링한 작업을 바탕으로 목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부터는 이륙하고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공학과 16학번 이력입니다. 저희는 모델링 결과는 이와 같이 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 렌더입니다. 색상은 블랙을 사용하여 그 화면이나 종이의 명시도가 높아서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고,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거치대 판 2개와 상판, 그리고 상판에는 펜이나 텀블러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단의 두 거치대 판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책이나 모니터, 책과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판과 거치대 판 사이의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판을 추가해서 데스크탑이나 책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옆 레버를 통해서 각도를 조절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데 용이하게 하거나 스케치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상판의 좌우로 구멍을 뚫어서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 텀블러나 펜꽂이 등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공간에 조금 더 자유로움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판을 앞으로 빼내서 공간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처럼 상하단으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낸 것은 기존의 작업대 위아래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공간들, 즉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책상의 너비를 넓히거나 양옆으로 공간을 더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위와 아래 공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생활하는 공간이 다른 만큼 작업대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의 부피도 다를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서 책상 양옆의 너비를 넓히는 것보다 위아래 공간을 활용하고 책상을 앞으로 뺄 수 있도록 설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넬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만든 최종 목업을 이게 사진이고요. 최종 목업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업은 기존의 책상의 사이즈로 제작을 했을 때는 너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2대1 사이즈로 축소를 해서 목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목업의 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상단의 경우는 이제 책상 위의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책이나 또 사용을 하지 않는 기타 용품들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 밑에 있는 공간은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것을 놓을 수 있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대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책상과 이 아까 말씀드린 상단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해서 거기 키보드나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 책들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포인트를 하나 뒀던 부분이 이제 사용을 하는 책상과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또 사용을 하지 않는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데드 스페이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서 이 작업용 책상과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데스크탑이나 책들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에 이번에 공학설계를 수강하는 양준영이라고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저는 목업과 판넬을 같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얼굴은 나오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공학설계 주제는 약사를 위한 알약 커팅기입니다. 약을 저희가 약국에서 받았을 때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바코드로 바뀌고 약국에서 그것을 바로 스캔해서 조제가 가능한 것과 조제된 약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이 약봉투에 그림과 함께 써져 있는 것 등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부분에서는 많은 자동화가 되었지만 약사들의 업무는 아직도 수동으로 자동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반개짜리 알약들은 약사가 미리 하나씩 들고 농업용 가위로 반개씩 소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계 장치가 있을 것도 같지만 아직 그런 기계도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과정은 약통에서 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농업용 가위로 자르고 잘린 알약을 나머지 통에 넣고 이 2, 3번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만 합니다. 이 반복을 하고 그 시간만 하루에 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알약을 한 번에 넣으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약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목업을 보겠습니다. 위에 뚫려 있는 부분이 약을 넣는 초입구입니다. 약을 한 통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단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르고 그 아래 모이게 되고 다 자르면은 원래 통에 다시 넣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스케치에서도 약을 넣고 자른 알약을 뒤로 다시 빼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알약이 잘리게 되는지도 목업을 표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내려온 알약들이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이 중간의 부분부터 그 잘리는 부분 그리고 밑에 이 안쪽에 대해서 목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내려온 알약들이 한 줄로 파이프를 따라 내려오면서 맨 끝에 멈추게 되고 이 아래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알약이 멈추고 칼로 자르게 되는 것인데 밑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하단에 멈춰 있는 약이 잘리게 되고 그리고 잘린 알약들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면 효율성이 없던 단순 반복인 약을 커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학설계 프로젝트에서 창문 설치형 환기청정기를 디자인하게 된 정나연입니다.
실내는 건축법상으로도 환기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곰팡이와 결로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는 이런 실내 오염 물질을 100%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창문을 열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와 외부 공기를 상호 교환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창문 설치형 환기청정기 퓨라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환기청정기는 디자인보다는 기술에 특화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창문에 설치하는 특성상 전망을 막아서 답답함을 안겨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퓨라의 디자인 컨셉은 창문 밖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의 중간 부분에 유리창을 추가했습니다. 이 유리는 곧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구조 설명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듈화를 통한 창문 설치에 호환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또는 회사마다 제각기인 창문의 사이즈에 호환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모듈화를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스탠드와 창문 설치형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이 또한 모듈화를 추가했는데 스탠드로 사용 시 서큘레이터 및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창문에 설치 시 환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모듈화가 필터나 모터의 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진행했던 아이디어 스케치 중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곡선이 어우러진 쉐이프를 선택하여 파이널 스케치를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컬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모델링과 렌더링입니다. 우측 상단의 렌더링이 창틀에 퓨라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창문을 옆으로 조금 제쳐두고 퓨라를 딱 맞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창틀이 이보다 길다면 모듈을 이용하여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진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스탠드를 쓸 때는 우측 상단에 앞쪽 튀어나온 부분을 장착하면 되지만 환기청정기로 쓸 때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해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디테일입니다. 인디케이터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퓨라에서 크게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시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영어로 표기하여 추가하였으며 실내의 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WHO 기준의 등급을 매겨 옆쪽에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을 표기해줍니다. 흑기구, 배기구 디자인은 저에게 조금 도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퓨라가 유리창을 기준으로 실내외가 나뉘어 한 면에 반쪽만 타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여 그라데이션 타공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크릴 3T와 MDF 9T로 목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해당 목업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구동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외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들여보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저는 퓨라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창문의 세로형 길이를 맞추기 위하여 모듈화를 진행하였고 더불어 창문에 설치하는 특성상 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중간에 유리를 두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설계한 목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목업입니다. 먼저 안쪽에 공기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밑부분을 먼저 설치를 하고 밑부분을 창문의 세로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미세먼지 인디케이터가 들어있어서 실내의 공기질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목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될 것이고요. 파이는 미세먼지, 울트라는 초미세먼지를 나타내고 이쪽 부분은 그 둘을 합쳐서 WHO 기준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흡기구와 배기구가 한 환기청정기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쪽 부분 반대쪽 부분에 으로 흡기가 돼요. 바깥 공기가 흡기가 되어 필터를 거쳐서 이쪽 안쪽 부분으로 유리창 경계를 안쪽 부분으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실내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유리창 너머에 보이시는 저 배기구로 공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환기가 하나의 환기청정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쪽에 보시면 깨끗한 공기는 이쪽으로 나오고 더러운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90도 이상으로 각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기에 발표한 모든 내용을 판넬에 담아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